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오늘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얼굴로 그렇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한번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얼굴이 그냥 라면 먹고 잔거 마냥 땡땡 부은 그 네. 얼굴. 예. 아시는 분이 그 신군님하고 얼굴을 좀 같이 공개해달라는 네, 뭐 많은 크레임은 아니었고요. 예. 한 분의 크레임으로. 한 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네, 어제 신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제 1년 중에 몇 없을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네.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제 충분히 가을날을 즐길 수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좀 슬프네요. 네. 예. 어떻게 송프로님 어떠십니까? 네, 뭐 저도 2주 전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블로그에 올렸는데 예. 제가 응원하는 사람은 하면 된다. 네. 제가 좀 피하는 사람은 되면 한다. 예. 저는 하면 된다. 제가 좀 되면 될 때 하는 타입인데. 네. 그렇군요. 안 맞는 사람끼리 또 뭐 때는 네.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저의 연중 최고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 맞아요. 예, 2주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슬픕니다. 만약에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당장 내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고들 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될 줄은 저도 또 여기 계신 송프로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분들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어떤 일촉즉발 불안불안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죠. 그래도 저희는 지친 여러분들의 당 수치를 올려드리기 위한 각설탕 한 스푼을 랜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영화는 어떤 영화죠? 예,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폴 페이그 감독, 멜리사 메카시 주연의 2015년작 스파이입니다. 네. 오늘 영화를 좀 추천하신 예, 이유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파이라는 제목 자체가 좀 어떻게 흔한 단어이다 보니까 그냥 포털에서 스파이를 치게 되면은 영화가 한 너댓 개가 후두둑 뜰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도 그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죠. 본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영화는 대실패하지 않았나요? 뭐 대실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맞죠? 예, 뭐 그 영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영화 제작 과정에 얽힌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구설수들이 있었고. 예, 감독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원래 그런 영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스파이란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동안 늘어놓은 썰들을 들으셨다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뻔하게 그 주인공스러운 인물들이 당연하게 주인공으로 나와서 맞아. 또 지극히 주인공스러운 일들을 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존재들이 그 차별의 벽을 깨부수며 주체적으로 써내려가는 서사를 지닌 영화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도 차별이라는 이슈에 관심이 좀 많고 이 차별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관심만 많아요. 딱히 뭐 다른 거 하는 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과 지지난번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담긴 영화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담긴 여성 서사를 다룬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와 송프로님이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남성으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성차별에 대한 체험의 정도도 다르고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니들이 보고 듣고 또 지금 말한 건 세 발의 피 수준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또 겸허하게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참여 유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네. 예. 이번 그 영화 스파이 좀 줄거리 좀. 예. 제목에서 이제 나오듯이 이 영화는 첩보 영화입니다. 브래들리 파인이라는 유능한 CIA 요원이 핵무기를 추적하다가 실수로 그 핵무기를 숨겨놓은 악당을 죽여요. 황당하죠? 유능한 요원인데 그 주요 정보를 갖고 있는 핵심 용의자를 자기가 재채기하다가 죽여버립니다. 맞아. 예. 그리고 핵무기 소재 파악을 위해 죽은 악당의 딸에게 접근하는데 정체를 발각당하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뭐 정확히는 죽음을 위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의 암살을 위장한 이 악당의 딸, 이 영화의 메인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나는 CIA 요원들의 신상을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추적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엄포를 넣습니다.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내근직 요원인 우리의 주인공
수잔 쿠퍼가 핵무기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스파이 영화의 관습을 전복시킨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고등학생 때 F학점 첩보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영화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죽은 스파이의 아들이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성룡 주연의 턱시도 또 이제 비슷한 영화 내용이죠. 최근에 킹스맨 시리즈도 네, 킹스맨이. 예, 007류의 첩보원 영화를 재구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성 캐릭터, 그것도 기존의 날렵한 첩보 액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비주얼에 멜리사 메카시라는 배우를 앞세운 스파이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패러디 첩보 영화와는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는 브래들리 파이는 일단 설정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요원이에요.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좀 황당하죠. 그렇죠. 일단 주요 용의자를 죽인 것도 황당하고 죽여놓고도 되게 별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맞아. 핑계대기 바쁘죠. 네. 그것도 자신의 백업을 맡고 있는 내근 요원 수잔한테 그 책임을 미룹니다. 여기서 수잔은 그 브래들리가 먹는 알레르기 약을 찾기 쉬운 곳에 두자는 자기 탓이라며 이제 그 책임 떠넘기기에 순순히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브래들리와 수잔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대충 약간의 단초가 드러나는데요. 이들의 관계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수잔이 임무에 투입되기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부국장도 여잔데, 과거 이제 수잔이 요원 교육을 받을 당시의 영상을 보여줘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교육생 당시의 수잔은 평가가 높았다고 하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현장 교육을 받는데 내근직에 종사 중인 현재와 다르게 굉장히 다혈질이고 활동적이고 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지점은 수잔 본인은 이걸 자신의 흑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브래들리가 수잔에게 당신한텐 현장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내근직, 정확하게는 자신의 백업 요원직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잔 본인도 이때는 이제 브래들리의 평가에 수긍했다고 인정을 하죠. 이에 부국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이 오기 전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랬다라고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송프로님의 의견을 여기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네. 예. 바로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게요. 아까 질문을 봤는데 뭐 예. 얘기하기가. 예,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에듀윌,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PPL 아닙니다.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에요.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떠든 겁니다. 혹시라도 에듀윌 관계자분께서 보시고 이걸 저한테 뭘 주시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에듀윌 시사상식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를 뜻한다.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다. 맞아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며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하게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해자는 상대의 비난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믿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가해자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스등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그 헐리우드 고전 시대의 배우인데 이 배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TV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못 봤습니다. 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떤 온갖 상황 조작과 심리적 괴롭힘을 가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브래들리가 수잔을 학대하거나 물리적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수잔에게 한 행위는 명백하게 가스라이팅이 맞습니다. 엘리트 요원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또 이제 본인을 향한 어떤 수잔의 선망, 애정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수잔 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수잔이 자신의 능력을 브래들리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브래들리는 수잔을 자신에게 소속된 기계 부품처럼 이용을 한 거죠. 심지어 요원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도 시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주요 용의자를 죽여놓고도 기어이 이제 수잔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 브래들리라는 인물은
알고 보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이 수잔의 자존감을 박살내 놓은 겁니다. 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가스라이팅이 맞아요. 앞서 말한 이제 요원 교육 중에 보인 수잔의 어떤 과격한 행동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현장에서 형사나 뭐 정보 요원이 어떤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이러면은 현실에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막 소란을 떨게 되면은. 하지만 보통 영화에서는, 뭐 그것도 액션 영화라면은 이건 고유 설정이에요. 어떤 남자 주인공의 고유 설정입니다. 그렇죠? 뭐 사방에 시체를 깔아놓고 다니는 형사나 첩보원이라고 하더라도 너 과격하니까 사무실에서 일해라 이러진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수잔은 바로 그 터프함 때문에 내근직 요원이 됩니다. 웃긴 거는 이 극 중에 이제 릭 포드 요원으로 등장하는 제이슨 스테이덤이 액션 영화 속에 자기 자신을, 다른 이제 자기가 주연을 한 액션 영화 속에 자기 자신을 패러디해서 연기하는 듯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릭 포드라는 인물도 과격함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에요. 심지어 얘는 되게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떨어지죠 좀. 근데 얘는 좀 놀림을 받을지언정 현장 요원으로 제법 오랫동안 일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것을 단순히 뭐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남자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며 통용되는 일이 여자한테는 그래서는 안 돼, 또는 넌 그래서 안 돼라는 식으로 제약이 되어서 버리는 상황, 조금만 눈여겨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자가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냐는 식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 또한 많죠. 여자라고 해서 대학 안 보낸 경우는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여자 사람을 봤어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시사상식 사전의 검색 결과는 이제 이 당사자를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가스라이팅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인 경우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죠. F학점 첩보원이나 턱시도, 또 킹스맨 시리즈는 결국엔 제임스 본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대변될 만한 남성다움을 추종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예전보다야 뭐 훨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많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007 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는 본드걸로 통칭되는 어떤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임스 본드의 남성다움을 추종하는 패러디 첩보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성은 주인공의 미션 완수를 축하하는 트로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특히 킹스맨 1편이 좀 그런 경향이 심하죠. 1편에 혹시 보셨나요? 네, 킹스맨. 1편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반면에 이제 스파이는 가스라이팅에 맞서 스스로를 각성해 나가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찌 보면은 핵무기 추적은 그냥 오락물로서의 최소한의 성립 요건을 위한 알리바이 같기도 해요. 혹시 이제 극 중에 수잔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이가 좀 있지 않았나요? 40살이라고 나옵니다. 40살. 네, 40살이라고 나오죠. 2005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이 김삼순에서의 그 주인공 김삼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0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15년 전, 뭐 이것도 꽤 오래전이라면 오래전이랄 수 있겠죠. 15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뭐 남자한테 30살 넘었다고 노총각이니 뭐니 하진 않았어요. 물론 남자 노총각? 이상하네요. 예, 노총각이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101번째 프로포즈인데요. 일본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든 게 1993년이었어요. 그때 주연 배우인 문성근의 극중 나이가 38인가 39인가 그렇습니다. 지난 20세기죠. 무려 20세기에 이거는. 20세기에도 남자는 40 다 되어야 겨우 이제 노총각이라고 불러준. 그것도 이제 불러주기만 한 거죠. 그 외엔 되게 막 어떻게든 막 우쭈쭈 해주고 챙겨줘야 되고 그런 존재로 나왔고, 여자는 30만 넘어도 막 어떻게든 후려치고 그런 존재고. 이것도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스파이의 주인공 수잔이 40살, 그것도 뭐 마지막 연애도 한참 오래전인 싱글 여성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임무 수행에 나설 때 요원에겐 그 위장신분이 주어지잖아요. 사실 뭐 007에서는 위장신분도 안 주어져요. 얘는 어딜 가나 지 이름 제임스 본드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왜 모르지, 악당들이 걔를?
왜 살려두지? 수자는 이제 부국장에게 브래들리한테 했던 것처럼 자기도 폼나는 신분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좀 추레한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잔이 현장에 나서서 하는 첩보 행위 자체가 각기 다른 신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버리는 상하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때 수잔한테 주어지는 위장 신분이 이 수잔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이제 그 중에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독신 여성 뭐 이제 그렇게 고소득 전문 직종이 아닌 그 정반대의 직종에 근무하는 뭐 독신 여성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편견을 좀 반영한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수잔이 이제 핵폭탄을 찾는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거치는 어떤 각 단계별 스테이지가 뭐 추적, 폭탄 제거, 뭐 악당과의 격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성의 자아 찾기라는 이 영화의 어떤 진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클리어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위장 신분을 통한 상황극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국장이 던져준 그것도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강화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던 수잔이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제 레이나와 장소 이동을 위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레이나의 부하들이 배신을 하죠. 뭐 나름 뭐 메인 빌런인데 이 레이나라는 사람도 좀 짜네요. 계속 이제 주위에서 좀 만만하게 보고 암살을 시도하고 배신을 하고 그러죠. 이제 이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잔도 본인의 신분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는데 수잔은 이때 누가 이제 어떤 던져준 신분이나 어떤 내려온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덴티티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레이나의 아버지가 나를 고용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고용했다. 경호원으로 고용을 했다. 라면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죠. 엠버 발렌타인이라고. 이제 이 인물도 이제 부국장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는 뭐 포르노 배우 같다라면서 까였는데 이 인물을 자처하고 나서부터는 행동이 달라져요. 굉장히 이제 과격하고 독설도 서슴지 않는 사람으로 돌변을 하죠. 이름만 이제 좀 달리했다 뿐이지 어떤 행동이 그 부국장과 같이 보던 영상, 그 요원 교육 당시에 그 조교들을 막 내던지면서 했던 어떤 과격한 그런 행동이 가미된 그런 영상 있죠. 이게 이제 원래 수잔 본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가명을 내세웠지만 이때 이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수잔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지원팀의 백업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신무기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본래 모습을 끄집어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수잔의 본래 모습이 감춰졌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회적 편견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그 수잔의 재능을 착취하던 권력자가 있었죠. 권력자 남성.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요소에 의한 레벨업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으로 레벨업을 이루는 액션 영화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스파이는 기존의 첩보 영화들과는 좀 궤도를 달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성의 아이덴티티, 여성의 자아 찾기라는 테마를 내세우는 작품답게 스파이는 주인공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어요. 뭐 지원하는 동료도 있고 그 좀 멀대같이 키 큰 친구, 예, 그리고 수잔한테 미션을 하다라는 그 조직 내 상사도 여자죠. 이 사람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어떤 그런 유리천장을 깨고 나온 사람 같죠. 좀 이제 자기가 좀 그런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 그런가,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 그런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이제 수잔한테 기회를 주는 건 주는 건데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잔을 배신하는 이중 스파이도 결국에는 여자고, 수잔과 가장 격렬한 사투를 벌이는 킬러, 이것도 여자예요. 그 메인 악당 레이나도 여자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실 이제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인데도 여성들 간의 관계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응답하라 1988만 봐도 주인공은 여자인데 주인공의 절친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심지어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는 여성 캐릭터가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포인트를 두는 작품이 아니라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음. 반면에 스파이는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각성하고 무엇을 하고